2편입니다. 남겨진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남겨진 준호와 함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준호는 처음 몇 달 동안 엄마를 찾으며 자주 울곤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다시 와요? 라고 묻는 그의 말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 준호가 웃는 걸 보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는 항상 준호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랄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끝없는 절망이 솟구쳤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자 앉아 아이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이 고요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향수가 놓여 있었고 그 은은한 잔향이 아직도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쓰던 모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빛이 바랜 그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부재를 실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점차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에 술잔을 들이키며 무거운 현실을 잊으려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시간의 흐름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거실 구석에는 늘어나는 빈 병들이 저의 무너져가는 삶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사진을 들고 술잔을 기울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남겨둔 거야? 나는 외침이 메아리치듯 방 안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우연히 그녀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준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매일 밤 힘겹게 펜을 들어 준호를 위한 이 메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치료 후 몸이 지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내가 없더라도 준호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해. 라며 의지를 다잡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트에는 이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슬퍼할 때는 꼭 안아주세요. 그 아이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할 거예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준호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지지해 주세요. 준호는 큰 일을 해낼 아이예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준호에게 세상은 때로 차갑겠지만 당신이 준호에게 따뜻함을 보여준다면 그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 노트를 손에 들고 있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글자를 따라 읽으며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준호를 품에 안고 이 아이 정말 잘 키워야 해요. 우리 준호는 세상을 환하게 밝힐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제 가슴에 불을 지피듯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내가 힘들어도 준호를 잘 키울게. 당신이 남긴 사랑을 이 아이에게 모두 전해줄 거야. 그녀를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하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사진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준호에게 당신이 늘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그 다짐은 절망의 바닥에 빠져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
준호는 엄마 잃은 슬픔을 혼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방은 늘 어질러진 상태였고 장난감, 자동차와 블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된 그림 도구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대로 끝내지 못한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자동차를 움직이는 신용을 하며 놀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둡고 텅 빈 듯 보였습니다. 가끔씩 그는 장난감을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엄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엄마의 사진을 꺼내어 긴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가 방 한구석에서 사진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 혼자라서 무서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를 가슴 깊이 찔렀습니다. 제가 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 애가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어요. 라며 울먹이는 준호를 달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호가 울며 엄마가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라고 외쳤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준호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보면서도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있었다면 준호가 이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야. 나는 당신처럼 준호에게 모든 걸 해줄 자신이 없어. 당신이 항상 웃으며 준호를 안아주던 모습이 너무 그리워.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준호가 더 외로워질까봐 두려워. 저는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준호의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날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실망스러운 얼굴로 아빠, 오늘 그림 도구 가져가야 했는데.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급히 마트로 달려가 도구를 고르는 동안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제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림 도구를 챙겨 학교로 달려가던 길. 차가 막히는 바람에 더 늦어질까 초조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준호에게 도구를 건네며 아빠가 다음엔 절대 안 잊을게 라고 약속했지만 그 순간에도 제 가슴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서 준호가 좋아하는 연을 날렸습니다. 준호는 연주를 잡고 힘껏 달리며 아빠, 더 높이 올라갔어요. 라고 외쳤고 그 웃음소리는 공원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밤에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어? 라는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가 아빠랑 저를 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준호는 점차 성장했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준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점점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후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저만 엄마가 없어요? 모두 나만 이상하대요. 그의 이 한마디는 저를 한없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준호를 안고 위로하려 했지만 저 역시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더 강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준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슬픔과 혼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무너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눈물만 삼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준호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이면 학교에 가기 싫어요. 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으려 했고, 제가 다가가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빠는 제 말을 몰라요. 라며 대화를 차단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세게 닫으며 왜 아빠는 항상 저한테만 잔소리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문 앞에서 준호야, 아빠가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줄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벽처럼 느껴졌고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속삭이며 문을 두드렸지만 들려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돌아서며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는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고 준호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준호가 요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다툽니다. 라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걱정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를 다독이며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중요하고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준호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이러한 다짐은 절망 속에서도 제가 준호의 옆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집에 돌아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랐을까요? 그 질문은 제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고 저는 준호와 함께 그녀가 남긴 노트를 읽으며 엄마의 희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길 원하셨어. 엄마가 널 위해 남긴 사랑을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준호는 서서히 자신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학교 봉사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제게 내가 언젠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서 힘겹게 치료받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날이 준호가 진정한 목표를 찾은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스스로를 다스리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책상 옆에 붙여둔 엄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는 문구를 읽으며 자신을 격려했고 학교 과제를 완수하며 성적을 점차 끌어올렸습니다. 준호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학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던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연구 주제는 지역사회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저비용 진단 기기 개발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지역 병원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연구 과정을 설명하며 저비용으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심사위원들은 그의 독창적인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그는 엄마가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부심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이 대회에서 그는 최우수상을 받으며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결심과 노력은 마치 그녀가 준호를 위해 남겨둔 유산처럼 제게도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의대에 합격하며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준호는 한 손에 합격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호의 여정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방황을 극복하고 엄마가 남긴 사랑과 아빠의 지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의대에 합격한 날 밤, 저는 그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준호가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랐어. 라고 사진 앞에서 속삭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준호에게 남긴 사랑과 가르침이 지금의 준호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늘 준호에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고 말하곤 했습니다. 준호가 어린 시절 넘어져 올 때마다 그녀는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엄마는 알아.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말들은 준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준호의 손에 들린 합격증과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여전히 큰 빈자리로 남아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준호는 나를 버리다. 의과대학 합격 후 준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견디면 제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라며 밝게 웃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는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했고 밤늦게까지 실습과 과제를 준비하느라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부학 실습과 병원에서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 법과 책임감을 배워갔습니다. 준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환자들을 돕는데 부족하지 않은 의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는 해부학 실습에서의 작은 성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제 해부 실습이 정확하고 세심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런 날이 많아지도록 더 노력할게요. 또 한 번은 밤늦게까지 모르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던 끝에 이해가 됐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제가 의사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아이 환자를 돌보며 의료인의 소명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중증 환자의 상태를 밤새 지켜보다가 새벽에야 병실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환자들이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책임감으로 다가와요. 라며 그의 눈에는 피로 대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병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만의 병원을 열어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개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많았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레 말하던 준호의 표정에는 간절함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기에 흔쾌히 재산을 정리해 그를 지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아버지가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아라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열고 매일 새벽부터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병원 운영 초기에 그는 혼자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청소부터 시작해 병원의 기계 점검까지 손수해야 했고, 낮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환자들이 저를 믿고 찾아오시니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며 그는 종종 자신의 피곤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그는 심장 수술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언론에서 그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를 보도했고,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그의 철학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병원이 안정되던 무렵, 준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여성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준호와는 병원에서 주최한 의료 자선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지연은 자선행사를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고,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밝은 미소와 사려 깊은 태도에 매료되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오늘 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세요. 지연은 놀라운 듯 웃으며 아,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환자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짧은 대화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후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준호에게 병원 운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준호는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집안은 준호와 그의 가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가로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호와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준호가 주최한 병원 행사에 초대받고도 이런 초라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가치가 없다 하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날, 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저를 향해 미소 한 번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끼리 속닥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흘끔거리는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이 준호의 아버지야? 라는 말이 어렴풋이 들려왔고, 그 뒤 이어진 웃음소리에 저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선입견과 냉소뿐만 아니라 저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제게 차가운 시선으로 준호 씨 아버지시죠? 라고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 대화 내내 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항상 수준 높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은 간접적으로 제 배경과 위치를 깎아내리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깊이 박히는 말들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결혼 후에는 지연이가 지금까지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집안의 결합이란 게 참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제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상견례 내내 저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마치 이 자리에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담소를 나누며 음료를 들고 다닐 때도 저를 지나칠 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들려오는 말소리들은 하나같이 저를 외면하거나 제 존재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지연의 가족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태도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임 중에 한 친척이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참, 생각보다 소박하시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마음속 깊이 부끄러움과 자책이 뒤섞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그들의 태도는 제가 준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항의조차 할 수 없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밀려오는 소외감과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준호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마저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준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결국 준호와 지연은 집안의 강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에 성공했지만 결혼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가끔 준호와 통화를 시도해도 아버지 요즘 많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듣고 끊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통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쩌다 이렇게 멀어진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그들이 내 곁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듯한 고립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예전에 준호의 환한 웃음이 떠올라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저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다가도 문득 멈추고는 한참을 과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아내와 함께 웃으며 일하던 날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던 모습, 제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위로하던 말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평소와 다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채로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많이 아프구나.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라고 말했을 때 준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차가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는 대답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리는 통화음을 바라보며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병실은 더욱 적막해졌고 그 적막함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실에서의 하루는 끝없는 고독과 싸움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모든 희생을 했던 이유는 어디로 갔을까?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밀려오는 공허함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었다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녹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녀가 원했던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다짐이 제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병마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도 이겨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근력을 되찾으려 노력할 때마다 그녀가 제 곁에서 조금씩 더 해봐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날,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그녀의 기억과 함께 채우고 싶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여행을 떠나려 한다. 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그의 말이 담담하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자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를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끝없는 들판을 걸으며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들판을 걸을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산책의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와 별을 보며 나눴던 대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것도 어쩌면 운명 같아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제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보니 당신도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혼잣말을 하며 이소를 지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그녀와의 시간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 저는 그 순간만큼은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해변을 걷다 발견한 작은 조개 껍데기를 손에 쥐고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함께 모래성을 쌓고 아이처럼 웃었을 거야. 여행을 하며 만나는 모든 풍경과 순간들은
그녀와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채워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 중 어느 날 밤, 저는 산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마치 그녀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 삶은 당신으로 인해 여전히 아름다워. 여행 중 저는 수많은 풍경과 만남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은 깊은 산골짜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과 좁은 돌길이 정겹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산허리를 감싸는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낮이 되면 햇살이 들판 위로 내려앉아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강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며 졸졸거리는 소리를 냈고, 아이들이 강가에서 뛰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습니다. 그곳의 평온한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고, 제게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제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했습니다. 초록빛 들판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마을은 아내와 함께 살아보자고 꿈꾸었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집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아내와의 기억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창문 하나를 달면서도 즐겁게 웃었을 것 같은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그녀가 좋아하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고, 정원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꽃들을 심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이곳이 마치 아내와 함께 꾸린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 노력하던 어느 날, 뜻밖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긴장감이 묻어나 있었고, 말문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낼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놓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병원 폐업 이후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준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 저를 떠올린 것이 고마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 순간까지 오도록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준호야,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마주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는 병원 운영 중 사기를 당했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병원의 자금을 관리해 주겠다던 동료가 모든 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는 말을 이어가며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했던 순간의 고통과 그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된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어려움도 고백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일이 힘들다는 걸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잠시 침묵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야,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나에게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혼자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둘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제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한 할머니였습니다. 준호는 진심을 다해 그녀를 치료했고 몇 주 후 회복된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맙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라는 할머니의 말에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며 마을 주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출근하자마자 한 노인이 허리를 부여잡고 진료소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며칠째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노인의 말을 듣고 준호는 바로 상태를 진단하며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좀 많이 긴장되어 있으신데요. 치료를 받고 나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라며 그는 노인의 허리를 세심하게 치료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 어린 소년이 넘어져 다친 무릎을 들고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아, 금방 치료해 줄게 라며 다독였고 치료 내내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소년은 준호에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네며 선생님,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며 말하던 그의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빛나는 자부심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작은 도움을 주며 텃밭을 가꾸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마당에서 함께 별을 보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지, 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라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희망. 준호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아내를 떠올리며 그녀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의 나날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조용히 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